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여권 차기 대선 주자 빅3의 지지그룹 대표를 만나는 시간 가져오고 있는데,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정세균 전 총리 지지 모임이죠. 광화문 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모셨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하고 정세균 전 총리 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뭐 제가 당직자 할 때부터 워낙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래 전부터 쫓아다녔죠. 아, 쫓아다니셨습니까? 네. 아, 그러셨구나. 근데 광화문 포럼입니다. 광화문의 당기 뜻이 어떤 뜻이에요? 먼저 어제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또다시 많은 목숨이 앗아갔는데요. 상심이 크신 많은 국민들께 네네.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정세균과 함께하는 의원 모임이 광화문 포럼입니다. 예. 한 60여 명이 넘는 의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요. 근데 의원 모임이면 여의도 포럼이야지 광화문 포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여의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싸움의 광장. 반면에 광화문은 민의의 광장. 말 그대로 광장. 예,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임이 되어서 정세균 전 총리를 대통령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제가 20대 국회 때 장명을 했습니다. 열린 광장. 네. 그런 의미로.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세균 전 총리가 어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쟁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좀 중심으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가 개헌을 이야기를 했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다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4년 중임제는 아닌 것 같던데 왜 4년 중임제입니까? 4년 중임제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시기를 맞추자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부에 관한 시기를 맞추고 의회는 그 사이사이 2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정부에 대한 평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으로 그 선거를 치러보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으로 진행되는 것은 사실상 3년짜리 그 대통령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임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임덕 초반기 1년은 이제 준비 기간 뭐 등등 그래서 일을 하려면 최소한 8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미국과 같이.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권력 구조 문제를 논의하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합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맞추고 4년 이렇게 그 사이사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이래서 4년 중임제를. 근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개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만이 아니라 포괄 개헌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세균 전 총리가 이야기하는 개헌은 한정된 권력구조로 한정된 개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네네. 개헌의 모든 것을 담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정세균 총리의 개헌의 특징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세대 교체 개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 교체? 네. 어떤 의미에서? 사실 정치권이 워낙 노령화돼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번에 이준석 열풍 그리고 뭐 지난번 수년 전에 프랑스에서 보여줬던 마크롱 열풍 뭐 이런 전 세계가 세대 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되기 위해서는 만 40세가 넘어야 되고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이 25세. 그래서 그걸 25세로 다 낮춰가지고 해보자라고 하는 게 담겨 있고요. 네. 나머지 뭐 이제 실제 정세균 총리 가장 고민하고 있는 내용, 그건 이제 권력 구조의 문제이고는 행복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행복 지수 세계 1위. 이를 이렇게 수년째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그런 행복 국가를 선언하고 모든 사회 경제 시스템을 행복 국가에 맞춰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헌 헌법의 정신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시죠. 세대 교체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발언했던 장유서를 둘러싼 논란이 다 끝났습니까 이제? 네, 그때 그거는 전혀 사실 진위가 왜곡된 내용이어서요. 네. 그 당에서 장유서 정신이 워낙 강한 그 당에서 수용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의미였는데 그것이 알겠습니다. 문구만 따지면서 이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알겠습니다.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쟁점 가운데 또 하나가 기본소득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 경선 과정이나 이런 데서 확실하게 이제 그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정리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의 기본 불평등 구조, 양극화가 심화된 나라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국가가 헌법 정신에 담아서 기본소득을 좀 논의해 볼 것인가라고 예. 하는 문제, 장기적 과제로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과 같이 뭐 용돈 수준에 저는 기본 용돈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 용돈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 쪽에서 내놓은 방안 네. 말씀하시는 거죠? 4만 원 주겠다. 예. 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학계에서 처음에 이야기됐을 때는 머나먼 한참 뒤의 일로 여겨졌지만 코로나 국면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이제 그 초기 개념이 이제 그 재난 기본소득으로 이제 나오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담론이 전 국민적으로 확장이 됐고 또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 기본소득을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래서 안심소득,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소득이라고 하면서 물론 받아치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또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논의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긍정적 역할이 있지 않는가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요. 그래서 기본소득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네. 그러한 헌법 개헌을 할 때 기본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보시는 거 잠깐만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기침이 나올 뻔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경선 연기 문제인데 연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이번에 이미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우리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후보를 일찍 뽑아놨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등 흥행몰이에 묻혀가지고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은 싹 사라져버리고 공약은 빛을 발휘하지 못했죠. 예.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는데 예. 어떤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 다음 대통령 선거를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고민을 한다면 결국 경선은 연기될 수뿐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당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세균 총리도 그거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그것도 같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저희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들이 있었고 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이긴 하겠지만 실제 그 후보 그러니까 역대 선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안철수와 문재인 우리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예. 이것도 마지막 흥행몰이를 했던 거고요. 네. 그 전 단계를 보면은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야당에서 쓸 수 있는 그 최대의 이벤트이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예. 우리 너무 일찍 뽑아놔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후보만 혼자 링에 올라가가지고 두드려 맞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거죠. 저는 그 논의가 나올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게요. 그게 정말로 그렇게 절실한 문제라면 애당초 당헌당규 정비할 때 왜 그러면 9월에 선출한다고 왜 그때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걸 몰라서 그때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때 일부 얘기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는 더 이상 안 여쭤보겠고요. 그럼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던데 입장을 바꿀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경선 때 2001년이거든요.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국민 경선을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도
그 논란이 경선 룰에 대한 논란이 심했는데요. 그러면 아주 큰 정치인으로서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죠. 아마 당내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정치인으로 부각되기는 그러한 수를 쓰고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잠깐만요.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재미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쪽에서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손살을 치는 이유는 전격 수용이라고는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 단계의 액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 쪽에서 수용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확신하십니까? 저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6월 21일 전에 결정이 나야 되는 문제죠. 후보 등록이 그때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네. 일방적 혹시 바람 아니십니까? 그거는 뭐 전망이 아니라? 꼭 6월 20일 전에 안 이루어져도요. 네. 예를 들어 그 당 지도부에서 후보 등록을 안 받아버리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실제 거죠. 사실상 이제 연기 국면으로 들어가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그 당 지도부가 지금 대선 기획단 이런 거 아직 안 꾸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런 당 지도부의 모습에는 사실은 당 지도부도 경선 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이십니까? 아직 뭐 당 지도부가 거기까지 경선을 가닥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1차적으로 지금 특히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선 연기론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크게 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경선 연기를 하면 사실 정세균 전 총리 지금 지지율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후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어느 후보의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힘은 11월에 후보를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예. 민주당은 9월에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 시기적 격차를 좀 줄여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혼자 뽑아놓고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이 선택해야 될 후보 개별 개인의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당이 가져야 될 입장과 자세는 무엇이겠는가. 결국 본선 승리를 위한 최적의 길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지지율 얘기 나왔으니까 좀 질문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답보 상태. 네. 그냥 답보 상태로 하겠습니다. 네. 답보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자체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어요? 그러게요. 저희 많이 답답한데요. 저는 그 국민이 정세균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총리까지 하셨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론조사 해보면 정세균에 대한 인지도가 70% 정도. 특히나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세균에 대한 아예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신기한 현상입니다. 아니 총리까지 하셨는데도 그렇다면 그건 정세균 전 총리 어필력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거야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현상을 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대 정신, 시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분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론 분열, 갈라진 나라 이걸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거를 극복되지 않으면 승자 독식의 구조. 네.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된 구조. 결국 그것 때문에 국회는 무한투쟁을 반복하는 네. 이런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 통합을 통해서 하나된 국민이 되어야 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등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야 할 아주 많은 것들이 결국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예. 근데 뭐 국민 통합할 후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 보면 결국은 정세균뿐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으시고요.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정세균의 지지도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세균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빠져들 거다. 네, 이렇게 확신하시는 겁니까? 네,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 정세균 전 총리가 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정파가 있어봤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100억 원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파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팬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이제 정파라고 하는 게 이른바 문파처럼 그러니까요.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팬덤 이른바 그렇죠. 요즘에 워낙이 팬덤의 시대여서 팬덤이 연예인도 이끌고 팬덤이 정치도 이끌고 이런 시대인데 정파
정빠가 되든 정파가 되든 뭐 하여튼 그 그렇죠. 정세균을 지지하는 팬덤 그룹이 너무 없다. 예.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세균 전 총리가 매력이 있으셔야죠. 매력이. 그런 매력을 분열된 나라를 극복하고 아니 근데 아까 광화문 포럼 소개하시면서 그 의원만 지금 6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정파 아닌가요, 그거? 아니 그거는 뭐 공부 모임이니까요. 거기에는 사실상 정세균의 개파 조직이라기보다는 그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호감도를 갖고 있는 다양한 개파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걸 여쭤볼게요. 자, 민주당 후보가 이제 누가 되는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맞상대로 야당의 후보는 누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전망하기는 우리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고민이 워낙 깊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타당에 대한 분석까지는 아니 왜 제가 해보지 고민이 못하고 깊으세요? 있는데요. 자,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참 많은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게요. 제가 예전에 윤석열 총장으로 계실 재임 시절에 네. 계속적인 정치 행보를 보여왔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지지도가 그 조사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총장이 그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수차에 걸쳐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면은 옷 벗고 와서 나와서 해라. 왜 그 자리에 지키면서 계속 정치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윤 총장님이 그러한 그 이중성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도 검찰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검찰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우려들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검찰 공화국의 완성일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민적 정서적 거부감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특히 중간층을 중심으로 한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거부감이 상당히 존재할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윤나 땡입니까? 윤석열이 나오면 땡큐 이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과 정세균이 붙는다면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카드다. 윤석열의 가장 강력한 맞상대는 정세균입니다. 정세균이다. 왜냐하면 비호감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정세균 전 총리 지지 모임 광화문 포럼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